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먼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플라나가 그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인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배석원 기자가 부산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플라나가 개발하고 있는 기체의 시뮬레이션 모습입니다. 수직으로 이륙해 도심과 산악 지형을 비행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기체의 중앙에는 전기 배터리 팩을, 기체 안쪽에는 터보 발전기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터보 발전기가 배터리 팩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기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플라나의 상용화 목표는 2028년. 기체 상용화까지 5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플라나가 개발 중인 기체 형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제작될 기체의 크기는 전장가폭 15m 규모. 이날 공개한 기체는 5분의 1 정도의 축소 기체입니다. 탑승 가능 인원은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7명. 최대 속도는 350km, 비행거리는 500km까지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향후 플라나의 기체가 상용화에 접어들 때는 유사시 일부 프로펠러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프로펠러만으로도 비상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나는 향후 민간에서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 추진 항공기는 약 100분의 1 정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이나 도심 외곽에서도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을 하는 헬리콥터를 모빌리티로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나는 2026년 나스닥 등 미국 증시에 회사를 입성시킨다는 계획. 투자 유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대기업과 손을 잡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실제 상용화 전에 회사를 상장시켜서 많은 자본을 조달할 계획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플라나는 다음 달 중 이천 R&D 센터에서 기체 실제 비행 테스트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해운회사의 수많은 배들은 현재 전 세계 바다를 운항 중에 있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급의 상황은 어떤지, 잘 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상황실에서 한눈에 전 세계 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MM이 운영하는 선박 종합상황실을 박나연 기자가 부산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항만에 정박된 선박들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HMM에서는 연구개발센터 내에 마련된 선박 종합상황실을 통해 선박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HMM은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선박 종합상황실을 열었습니다. 35개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전 세계 바다 위에 떠 있는 스마트 선박들의 상세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선박의 위치와 입수량 정보는 물론 화물 적재 현황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마다 담고 있는 의미도 다른데요. 빨간색의 경우에는 현재 이 지역에 배들이 밀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것도 이곳의 특징. 선박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선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사고 대처 능력 역시 좋아졌습니다. 선박이 침몰되면 기존에 설치된 블랙박스 회수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원격으로 CCTV 확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연소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선박과 육상 관리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원격 제어 기술을 적용해 선박의 엔진과 발전기 등 주요 기관의 점검도 가능합니다. 빠른 조치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선박 20척을 기준으로 한 달에 쌓이는 데이터의 양은 약 30TB. 지난 2년간 종합상황실이 축적한 정보의 양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 수준입니다. HMM은 누적된 데이터와 개선된 속도를 바탕으로 자율 운항 기술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더 나아가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동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던 이 부분들을 휴먼이 이제 머신으로 대체되는 이런 과정들이 곧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HMM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 운항 선박 개발 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학수경제TV 박나연입니다. 자, 모듈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공장에서 집 기본 골조와 온돌, 전기 배선 등을 대부분 만들어 부지에서 바로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7일 만에 만드는 아파트 등으로 불리죠. 이러한 모듈러 주택이 이제 고층 아파트 시장도 넘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포스코 그룹이 만드는 모듈러 주택,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모듈러 주택 내부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탁 트인 복도를 따라 거실이 보이고 침실과 작은 방도 갖췄습니다. 조립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일반 아파트 내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자회사 포스코 ANC가 선보인 스틸 모듈러 주택은 LH가 공시한 모듈러 표준 평면에 부합한 전용 면적 48제곱미터의 투베이 구성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모듈러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 소재 사용입니다. 친환경 강건재 사용과 프린트 강판 소재를 적용한 내외장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20-30년이 지나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광양 제철소 생활관도 저희가 모듈러 공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탄소 배출 관련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기존 재래식 공법인 철근 콘크리트 대비 약 25% 정도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은 지진 규모 7.1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과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4등급 이상의 차음 성능도 갖췄습니다. 방음 같은 게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막 두드려 봤거든요. 두드렸을 때 소리가 안 들리기도 했고 그 방음이 잘 되는 것 같고 일반 짓는 그런 벽이랑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방음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내부가 좀 부실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말 그냥 일상적인 아파트의 집같이 돼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모듈러 공법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공사 시간 단축에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완공된 포스코 광양생활관 모듈러 실증 사업에서 2개의 동을 동시에 건축을 진행한 결과 모듈러 공법이 기존 RC 공법에 비해 30% 공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포스코 ANC는 이번에 선보인 2베이 48 타입에서 더 나아가 59 타입, 4베이 구성의 84 타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술 개발, 내년에 설계를 통해 25층의 고층 모듈러 아파트 실증 사업을 2025년에 착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대신증권이 위례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위례 시장에 증권사 최초로 자리를 튼 대신증권이 이 자산 관리를 넘어 문화예술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복합 점포를 통해 위례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김하슬 기자가 위례 점포를 다녀왔습니다. 강연장에 미술 강의를 듣기 위한 청중들이 빼곡히 찼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는 매달 2차례씩 지역 주민을 위한 강연이 열립니다. 대신증권이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 위례센터는 지역 내 금융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례 트램선 위례중앙역 인근 자리를 선점하며 동남권 금융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 위례에는 대신증권이 위례 WM센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픈한 지 1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체 자산이 4천억 정도가 돼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금융 업무는 물론 거주민을 위한 재테크, 문화, 예술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 연수원과 전산센터, 점포 등 3개 건물이 단지를 이루고 있어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수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위례 WM센터의 라운지 1962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 강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세미나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에서 좋은 강연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강연이나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미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비대면 영업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신증권은 오프라인 영역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입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고객 자산 증식을 위한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네, 이어서 비주 초대석입니다. 지난 20일 코스닥 상장을 완료한 이노진 이광훈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이 탈모 케어 회사에서 피부 관리와 의료기기까지 이 제품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이노진이 글로벌 항노화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이미 확보한 만큼 코스닥 입성을 계기로 올해를 본격적인 사세 확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등 혁신적 변화를 예고한 이광훈 대표의 전략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탈모하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모범 해답은 병원에서 치료했을 때 가장 만족할 결과를 얻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도 병원에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아울러서 탈모하면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탈모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 세계 탈모학회라든지 성형학회 그런 데서 탈모에 관한 논문 나와 있는 성분을 주 성분으로 하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성분 중에 하나는 쿠퍼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쿠퍼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kg에 2,500만 원? 그 이상 가는 성분을 저희가 국내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 성분 자체도 또 중국산하고도 틀립니다. 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검증해서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인정을 계속 받고, 지금 2022년도에 연말에 니셀바이라는 피부 제품을 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일반 소비자 개량에서 피부 제품을 상반기 내에 아마 런칭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탈모 제품뿐만 아니라 피부 제품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제품도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항노 제품이 굉장히 거대하게 저희 회사 내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장점은 병의원 전문 제품이라는 걸 장점으로 살려서 수출도 병의원 주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제품, 볼빅 제품이 중국 병의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효과를 인정받다 보니까 최근에 소비자 제품으로 하겠다고 OEM 발주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외국 전체적인 수출을 봤을 때는 지금은 포션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출하는 나라가 24개국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페인이 있고요, 미국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아시아 쪽은 거의 다 있습니다. 사실은 상장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병의원에 특화됐던 전문 회사였다면은 상장 이후에는 병의원에 특화됐던 걸 발판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하는 5년이라고 생각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항노화 기업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한 걸음씩 계속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DMO 전문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현덕훈 대표도 만나봤습니다. 로직스는 모회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통해 올해를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특허 기술인 알리타 스마트 바이오 팩토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최근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과 임상의약품에 대한 CPO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올해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CDMO 탑 10을 목표로 하는 현덕훈 대표의 향후 전략과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모 회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본격적인 CDMO 기업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사업 개발 능력, 수주 능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개발 본부도 만들고 가정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이제 체계적인 사업 계획하에 한 단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본격적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의 기회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매출을 만드는 등 성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미국에서 열린 다양한 파트너링 행사에 참가해서 여러 글로벌 기업과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공격적인 사업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면은 그 주주님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15만 4천 리터라는 2개의 캠퍼스, 4개의 플랜트에 대해서 CDMO 캐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CDMO에 대한 캐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캐파를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에 나서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캐파들이 지금 현재 가진 EU GMP뿐만 아니라 CGMP를 이제 금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5, 6년간에 걸친 그런 항체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을 계약을 했고 임상의약품에 대한 CPO 서비스도 첫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격적인 사업 개발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조만간 시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이제 가졌던 이제 글로벌 시장 개발이나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접목을 해서 정말 글로벌 탑10 가는 그런 회사에 못지않게 그런 체계를 제가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전환이 더디다는 이야기를 듣던 한국 토요타가 작심하고 전동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출시할 8종의 신차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동화 모델이 무려 5개나 됩니다. 이 첫 모델은 작년 한국 토요타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차지한 라브4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토요타가 다양한 전동화 모델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기치로 라인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국내에 선보이게 될 8개의 신차 중 5개의 모델이 전동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이 높던 라인업에 전동화 모델을 더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SUV, 세단, 미니밴 등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신차를 출시하는 한국 토요타는 선봉장으로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전기와 가솔린 사용을 자유로이 병행할 수 있는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놨습니다. 라브4 PHEV는 배터리 완충 시 복합 기준 약 6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솔린 주행 모드로도 리터당 15.6km의 복합 연비를 자랑하여 최대의 연료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요타의 새로운 배터리 전동화차 BG4X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BG4X는 토요타의 새로운 브랜드 BG 라인업의 첫 모델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임한 콘야마 마나부 신임 사장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우며 다방면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20여 년째 이어가는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ディーラーさんと力を合わせ社会貢献を通じて各地域で愛されるブランド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先日長年活動を一緒に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アンナの家を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私自身も自ら汗をかいてさまざまな社会貢献活動に参加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2023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삼았다는 한국 토요타. 하이브리드 명가를 넘어 전동화 시대를 이끄는 리딩 브랜드로의 변화를 꾀하는 한국 토요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국내 자산 운용사 중 가장 먼저 베트남 펀드를 출시한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투운용입니다. 이 베트남 펀드의 대명사로도 불리는데요. 17년이 지난 현재 펀드의 규제인 배재규 사장도 새로 왔고 과연 베트남에 대해 어떤 전략을 택할까요? 투자 세미나 현장을 김하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베트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베트남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추세.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훌쩍 넘어선 6.2%를 기록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한투운용은 안정된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라고는 초반부에 말씀드렸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베트남 지수 기준 1000포인트 하회 구간이 저점인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역시 호재로 분석됩니다. 팍스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이 고성장을 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망 섹터로는 소비재를 꼽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중상위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수 소비 증가를 예상한 겁니다. 이외에도 IT와 물류산업단지 등을 유망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소비재, IT 업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내 운용사 최초로 베트남 펀드를 출시하고 현재도 국내 유일 베트남 ETF를 운용하고 있는 한투운용.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 발굴 등 액티브 운용에 필요한 활동을 펼치며 올 연말까지는 투자 결실을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져 정말 허탈한 심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